스트레스, 각종 질병 이런 것에 찌든 현대인들 어떻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시행되기에는 좀 아직은 어려운 상태죠. 40년 후에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강동규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강동규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는 치유농업입니다. 여러분들 치유농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예. 그러면 농촌 체험, 농촌 관광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러면 농촌 체험 마을에 가서 또는 농촌 체험 농장에 가서 체험도 해보셨어요? 네. 예. 자, 그러면은 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스튜디오에. 저 꽃들, 우리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저 꽃들이 많은 들판, 넓은 들판, 그리고 요즘처럼 진초록이 우거진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생각하고 저런 꽃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평화로워요? 네. 또 가고 싶기도 할까요? 네. 네, 저도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0년 후에 젊은 사람들은 40년 후에, 그리고 제 또래이신 분들은 한 20년 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40년 후를 생각한다는 것은 대부분 안 해요. 그리고 제 또래만 해도 제가 이제 5학년인데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별로 안 해요. 예. 그런데 20년 후가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40년 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나는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합니다. 은퇴를 했고 나이가 70이 넘어가잖아요. 사회적 약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누구를 돌봐주지만은 그때는 돌봄을 받을까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돌볼까요? 돌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사회적 약자로서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치유농업에 관계된 겁니다. 이제 치유농업에 대한 호기심이 좀 생기죠?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뭔거니? 현대인들, 좀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각종 질병 이런 것에 찌든 현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 다음에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업 활동입니다. 그게 치유농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치유농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 치유농업이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도입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것은 유럽의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은 치매 환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일찍이 농업 선진국으로 도약한 네덜란드. 이곳엔 무려 1,100여 개의 치유 농장이 존재합니다. 농장에서 숨 쉬고 농장을 일구며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도움을 받는데요. 스스로 농장을 찾을 수 있게 나라가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덕분에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킨 네덜란드의 치유 농업.
그들에게 치유 농업은 생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회적 농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유럽에서는 중세 시대 그리고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요양시설, 정신병원 또는 병원 이런데 그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 활동을 하도록 하는 농장이 부속으로 딸려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 환자들이 그런 농업 활동을 하면서 지내야 더 건강하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19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기관들이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서로 합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농장 부속 시설들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다시 198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환자들의 치유 이런 것에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복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인 농장 차원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네덜란드에서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이 돌봄 농장, 사회적 농업을 하는 돌봄 농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 아름다운 이 집에 오는 아까 치매 환자들, 여기에는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치매 환자들이 하루에 보통 한 10명씩 옵니다. 이 치매 환자들이 어떻게 오느냐? 이제 이 농장에서 픽업 서비스를 합니다. 치매 노인들 집에 가서 이분들을 차에다 싣고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 와서 오전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무엇을 할까요? 이분들이 점심에 드실 수프 같은 것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간단한 일들입니다. 팔을 이렇게 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놀이, 게임, 숫자 놀이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치매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식사를 하고, 또 오후에 이게 농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농작업을 또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싫어하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 이분들을 다시 차에 모시고 집에 모셔다 드립니다. 데이케어라고 하죠. 이 데이케어를 이 농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장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어르신, 노인 한 사람당 하루에 약 70유로의 이 데이케어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독일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노인 요양원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유럽의 노인들의 특징이 이 집안에 있을 때는 그냥 허술하게 입고 계시는데 밖에 나갈 때는 딱 차려입고 나가요. 뭐 시장 갈 때도 마찬가지고 쇼핑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딱 점잖게 차려입으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커피를 마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아 보인다.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물어보니까 저분들이 치매가 있는 분들이고 저분들이 지금 데이케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제 불행하게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면은 제가 이제 방문을 하면은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응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계속 이 시설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어머니를 밖으로 모시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요양원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줘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도 오셔서 레크레이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음악 같은 것도 이렇게 들려드리고. 근데 정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농촌에 있는 요양원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치유농업에서 제가 지금 쭉 얘기하는 것은 농업 활동이거든요. 농업 활동은 실내에서 이루어져요? 실외에서 이루어져요? 실외죠. 그럼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요, 이 실내의 공기하고 실외의 공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이제 풀을 만져보고 상치를 만져보고 따보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녹색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녹색이 치유하는 힐링의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좀 더 행복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 농업에서는 농업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치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쪽에 어느 정도 시간을 그쪽에 할애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치매 그런 기운이 개선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례를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농장 이름이 파라다이스 농장이에요. 파라다이스처럼 보이나요? 네. 이걸 보고 저도 야, 이 정말 파라다이스구나. 이 닭들이 파라다이스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닭들만 파라다이스인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파라다이스 농장에 아까 보여준 그 사진처럼 치매 노인들이 오셔서 그렇게 행복하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농장에 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 그룹이 와요. 그 그룹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이 자폐 어린이들은 데이케어가 아니고 주말 케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잠까지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폐 어린이 한 명당 정부기관에서 또 지원을 해줘요. 근데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 자폐 어린이 한 명당 주말에 340유로를 지원해줘요. 한 사람당, 전체가 아니고. 시설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들은 부수입이 되니까 좋겠죠.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돌봄 농장들이 네덜란드에는 1,100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다음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 명이 농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장애인 공동체 마을이고, 독일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들에 가보니까 재밌는 것은 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부모와 같이 한 가정에 보통 8명에서 10명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혈육의 가정이 아니고 비장애인이 남성은 아버지 역할, 여성은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대개 이 비장애인들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부부일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데리고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에요. 7명이나 8명 이렇게 장애인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정들이 이 마을에 보면은 이제 10가정, 20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도 보면은 총 120명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약 80명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마을을 이루면서 보통 사람들,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 정도에 맞게 마을 안에 있는 직장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그 마을 안에 있는 직장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퇴비 작업을 한다든지, 농작업을 한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또는 씨앗을 파종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와요. 조금 쉬면서 한 2시간 정도의 점심식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장으로 가요.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처럼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6시간씩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한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 가족들이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짜요. 자기들끼리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피크닉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여름철에는 또 휴가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보통의 이 가정들이 생활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생각하면은 파라다이스처럼 들리죠. 실제로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좀 많죠.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마을에 가서 식사를 한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예.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사회적인 통합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니? 농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입니다. 이 사회적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유럽에서 이렇게 사회적 농업이 잘 발달됐는데 이 첫 번째 조건이 뭔 거니? 복지의 삼각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의 삼각관계.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농장, 사회적 농업, 농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에서 이 사회적 약자들의 특징이 자기들이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비용 지불 능력이 없어요.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정부에 이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농장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생활하십시오 라고 허가를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농장을 가게 돼요. 그래서 농장에서 제공하는 아까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농장은 이용자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장은 돈을 어디로부터 받는다고요? 정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용자,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 그 다음에 농장주,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관계예요. 두 번째 조건이 농장주가 전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문 능력이 필요할까요? 자폐 어린이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매 노인들을 다루려면은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에 대한 전문 능력, 전문 지식이 없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근데 내가 농업인이다. 근데 내가 이 치유 농장, 돌봄 농장을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전문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예. 고용을 하려면 또 이제 거기에 비용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어쨌든 갖춰야 되고, 세 번째는 농장이 인프라를 갖춰야 돼요. 인프라라는 것은 농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작물을 생산하거나 가축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생산 인프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서비스 농업이거든요. 치매 환자를 돌본다든지 또는 자폐 어린이를 돌본다든지 치유 승마를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 공간과 생산 공간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서비스 공간에서 쾌적하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농장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냥 이렇게 들어오기에는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사회적 농업과 치유 농업의 차이점은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건강도 증진해주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에게는 교육도 시켜줘서 그들에게 맞게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농업에서는 비용 부담이 공공기관이고 그 목표가 사회적 통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유 농업에서는 그 비용이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건강 증진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개인의 행복 증진이에요. 이런 점에서 치유 농업과 사회적 농업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중앙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농업 활동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 중앙에 겹쳐지는 부분, 그것이 이제 치유 농업에서 사회적 농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치유 농업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요? 자, 농업 활동 플러스 예를 들어서 원예 작물, 상추를 심는다든지 옥수수를 딴다든지 고추를 심는다든지 키운다든지 그리고 수확한다든지 원예 작물과 결합하면요 원예 치유가 됩니다.
자, 농업 활동과 동물이 만나면은 동물 매개 치유가 돼요. 동물 매개 치유라는 게 여러분들이 동물 매개 치유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겠지만은 집에 양이 길러요? 양이가 뭐예요? 고양이. 그 다음에 집에 멍멍이 있어요? 멍멍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정서, 소통, 관계,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위로 이런 것 때문에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도 멍멍이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족의 일원이에요. 예. 그들이 우리에게 이 치유를 줘요. 힐링을 줘요. 그게 이제 동물 매개 치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과 음식이 만나면은 뭐가 될까요? 농업과 음식이 만나면 음식 치유. 치유라는 말을 계속 붙여줘야죠. 예. 음식 치유가 약선 음식 이런 것들과 다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있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분이 처음 얘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유농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치유농업, 여러분들이 가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효과는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은 농촌진흥청의 연구를 보면은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자, 효과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뭐 이런 현대인 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한 그런 그 농장, 치유 농장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해주고 먹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평소에 움직이는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것이 건강에 절대적인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개선해주고 그래서 건강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효과는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증진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 또는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부정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식물을 기르면은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공격성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정서 지능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들이 정말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런 연구 결과를 학자들이 내놓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보험에서 이렇게 지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농업에 이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치유농업 또는 사회적 농업 이런 것이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유농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농장들이 있어요. 대개는 이제 체험농장들인데 체험농장과 치유농장의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체험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체험, 예를 들어서 딸기 따기를 한다든지 옥수수 따기를 한다든지 막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한 가지 그 체험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강도 높은 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강도 높은 체험 활동이라는 것은 내 손과 내 발, 내 눈, 코, 입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직접 만져보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강도 높은 체험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니? 생각과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생각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창조적이 됩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체험 안 가신 분들은 빨리 떠나세요. 네. 체험이 그렇게 중요해요. 체험 농장, 체험 학습, 체험 마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치유 농장에서는 그런 쪽보다도 건강, 사람의 직접적인 건강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지금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70 돼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돌봄, 케어를 24시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행복일까요? 네.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움직이면서 내가 식사를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 그게 행복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다 건강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목표를 두는 것. 요게 이제 치유 농장이에요. 자, 그런 건강 농장, 그런 치유 농장에서 여러분 가서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고 싶죠? 네. 그런 농장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질 겁니다. 빨리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치유농업, 이 치유농업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작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농장들이나 마을들이 있어요. 전라북도 완주군 안덕마을. 첩첩산중 푸른 산 깊은 곳에 우리의 치유마을이 자리했습니다. 3355 고구마를 캐는 시민들. 제철 농산물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자연과 이런 산을 이용하고 주민들이 생산하는 신선한 먹거리를 활용해서 힐링이라는 테마를 만들고 이 마을에 와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마을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 치유마을은 힐링이라는 테마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다양한데요. 스트레스까지 분출시킬 수 있는 한증맛과 그간 쌓였던 피로와 바쁘고 지쳤던 심신을 자연의 재료로 치료해주는 쑥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준비돼 있으니 스트레스도 날리고 여유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농업 활동의 영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죠? 예. 그래서 농업 활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진보, 진화,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 젊은 세대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된다면은 이 치유 농장, 사회적 농장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근한 인상이 될 거예요. 이 건강농장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크나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크나이프라는 분은 이제 직업이 신부예요. 신부이면서 주로 했던 일이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돕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1800년대 후반 이때는 유럽도 굉장히 못 살았고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사회적 약자들의 특징이 뭔거니 자주 아파요. 그 다음에 자주 아프면은 약을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특징이 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프지 돈이 없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쉽게 건강을 챙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가르침을 줬어요. 그 5가지 가르침이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활동, 운동, 세 번째가 먹는 것, 음식, 네 번째가 약초, 약성분이 있는 작물들, 5번째가 생활의 질서. 이게 5가지예요. 그래서 건강농장에서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자기 고객들, 자기들 농장에 체험 오거나 농장에서 숙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5가지에 대해서 이들이 원하면은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 그 다음에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에요. 솔깃하죠?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처음 보죠? 예. 자, 이것은 팔욕을 하는 시설이에요. 팔욕통. 우리나라에 이거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녹색 보이죠? 이게 건강농장 잔디밭이에요. 그리고 야외 잔디밭에 이렇게 팔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한테 제가 허락을 받지 않아서 사진을 얼굴을 좀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팔욕을 하는 모습이에요. 쉽죠? 예, 아주 쉬워요. 근데 이 팔욕을 하는 물의 온도가 보통 16도씨에서 18도씨입니다. 차가운 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이 차가운 물에다가 손을 딱 이렇게 손끝부터 이렇게 쭉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 36.5도에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사람이 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온도 변화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몸은 전체 몸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을 활용하는 게 수치료예요. 우리가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이런 것을 우리 피부에 접하게 되면은 이 피부에 있는 온점, 냉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런 자극을 뇌에 전달하게 됩니다. 뇌에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 몸에 각종 기능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게 수치료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운동이라고 했어요. 운동은 이제 자유롭게 하는 활동입니다.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 운동하세요? 운동하냐고 물어보면 운동을 안 한다고 해요. 그죠? 예. 근데 활동을 합니까? 활동은 하죠. 예. 운동하고 활동하고 그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 건강농장에서 얘기하는 그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걷기를 많이 한다든지 자전거 타기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젊었을 때 운동 안 했어요. 예.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활동을 해라 그러면 부담감이 없어져요. 건강농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 몸이 조금씩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나이 들면은 이런 것에 직격적인 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식사했어요? 네. 식사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왜 식사를 합니까? 살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네.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은, 하루라도 공급이 안 되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식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어떤 식사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그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다음 주에도 먹고 내년에도 먹고 이런 것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건강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화학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몸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쉽게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음식에서는 얘기하는 게 뭔거니? 신선한 음식, 그 다음에 온전한 음식, 완전식품이라고 그러죠.
통곡식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식물주의자,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고기도 적당하게 먹고 그러라는 거예요.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식물 위주로, 그 다음에 신선한 것들, 그러기 위해서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음식 치료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음식, 네 번째는 이제 약초. 약초라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길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무릎에 생채기 나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약초를 갖다가 찧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랬어요. 뭘 붙여줬어요? 쑥, 네. 약쑥. 네. 이 쑥이라는 게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약성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디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다, 또는 뭐 당뇨가 있다, 이런 특별한 질환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약초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큰아이프 신부는 이 건강농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1800년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약초를 많이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약초 주로 활용한 한 80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추라든지 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각종 허브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의 질서입니다. 생활의 질서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리듬이 있어요. 생체 리듬이 있고, 하루 리듬이 있고, 계절 리듬이 있고, 1년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리듬이라는 것은 아침에는 일어나고 밤에는 자고,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6시쯤 되면 우리의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장 정점을 이루게 돼요. 이때는 막 집중하는 일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공부, 뭐 이런 것에 적합해요. 근데 오후가 되면 이게 좀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부교감 신경이 슬슬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런 자율신경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밤, 특히 12시, 새벽 1시가 되면 이게 완전히 저점에 이르게 돼요. 이때는 쉬어줘야 돼요. 이게 생체 리듬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근데 이런 것을 어기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이 균형이 한 번, 두 번 깨지고 자주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면역이 약해집니다. 면역이 약해지면은 쉽게 감기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쉽게 감기가 걸리면서 다른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의 질서를 지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생활의 질서가 이렇게 잠자는 습관, 일어나는 습관, 일하는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현대인들이 많이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놓치니까 다시 이런 것들을 기억시켜 주는 게 이제 생활의 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명상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 이런 것들을 이 건강농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제공하는 게 아까 건강농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치유농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농업인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3가지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농업이라는 게 돈을 버는 수익 수단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농업 플러스 치유, 이렇게 하면서 치유에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치유에다가 중점을 두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한 경제성, 여기에다 중점을 두게 된다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과 첫 번째 조언과 연결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봉사하는 마음, 복지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치유농업을 통해서 더불어서 더 좋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3가지 전제 조건이 됐을 때 치유농업을 하는 게 좋지, 그냥 이게 앞으로 트렌드가 치유농업이구나,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는 건 분명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것이죠. 치유농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건강, 또 가족의 건강, 또 건강한 국민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약자나 또 병든 자, 환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미래다. 이게 이제 큰 주제인데, 농업의 미래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 얘기할 때는 긍정적이고 잘 살고 푸른 꿈, 발전적인 거, 비전적인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농업의 미래라는 것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기능들, 농업의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전문 농업을 하면서 전문 영역으로 계속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귀농귀촌하면서 부업으로 작게 가공하면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치유농업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또 고객들의 건강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이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그런 농업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의 미래는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정말 농업의 미래는 계속 진화할 것이고, 우리들에게 어쨌든 행복과 만족을 갖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약선 요리 레시피 개발을 강사와 함께 연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식품영양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약선 요리에 대한 특강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마침 특강을 들으면서 그 약선 요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게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요즘 음식이 단편화가 되고 있는데, 약선 요리도 복잡하지 않고 뭐 단편화된 뭐 레시피를 개발한다던가 약간 이런 요리 교실이 추구하길 바래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먹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합니다. 식습관. 그래서 약선 요리, 음식 해서 우리가 식사 시간에 먹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간단한 샐러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어디가 아파서 먹는 것이 아니고 보통 건강할 때 어떤 식으로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먹어주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선 요리 하면은 약이 드는 음식 해서 한 끼 식사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우리 식생활 습관 전체를 어떤 사람들이 이 요리를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는지 이런 것을 본다면은 공부하는 데도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 치료가 목적이 그 건강 증진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치유잖아요. 그냥 수치료도 물치료도 하고 그러셨는데, 해양 스포츠도 해양 스포츠를 하면서 즐거움도 얻고 그다음에 정보도 얻고 약간 목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지 궁금해서 적어봤습니다. 예, 아주 상상을 초월한 그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물치료하고 해양 스포츠하고 연계를 시키니까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질문에서
다른 물치료가 있는지 그런 예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거 한두 가지를 예를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해양 스포츠와의 관계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치료 집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팔욕 그리고 또 족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 무릎 관주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물을 이 허벅지와 허벅지 아래로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다리가 여러분들 많이 걷고 무겁고 더 이상 걷기 싫을 때 이런 무릎 관주를 차가운 물로 한 5초, 10초, 많으면 15초 정도 해주면은 다리 피곤이 금방 확 풀립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무릎이 저절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치료에서는 차가운 물, 따뜻한 물,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이런 이제 물에 뜨겁고 찬 것, 이것을 우리 몸에 접촉을 시켜서 몸의 냉점, 온점을 자극시켜서 이걸 뇌에 전달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기능들을 갖다가 조정하고 이것이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원리로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소금물을 또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해양 바닷물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통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양 스포츠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렇지만은 큰 의미로 본다면은 그게 이제 운동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있네요. 치매 노인에게 치매 노인 케어 농장에 간호사 같은 사람도 있나요? 간호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덜란드의 지금 돌봄 농장이 아까 약 1,100개라고 했는데 그 돌봄 농장을 시작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 특징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농장주 아내분들이 전직 간호사였다든가 간호보조사였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농업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농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에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는 간호사로 근무를 했는데 아이를 출산하면서 휴직을 하게 되고 또 한 1, 2년 키우다 보니까 휴직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복직을 해야 되는데 복직을 하게 되면은 아이한테 시간을 너무 적게 드리고 또 농업 활동에 또 부담을 어느 정도 농업 활동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게 복직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 농장에 있으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 농장으로 오게 하자. 뭐 이렇게 또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치매 노인이라든지 데이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 농장에 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내 농장 인증을 물론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5년,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그 중심에 농업과 농촌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